확실히 요 표지가 아이들 눈 사로잡나 봐요. 와서 한 번씩 들춰보고 신기해하고. 아, 요거 반짝이? 예, 홀로그램 이 부분 애들이 예. 비주얼적인 게 중요한지 한 번씩 보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원래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냥 좋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점차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화와 상구가 그냥 제가 아는 일상적인 용어는 그냥 가르침과 학습으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일상 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건 이제 대중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일상어라 볼 수 있는데, 이건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학문하고. 예. 불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중들을 위한 거고, 대중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학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흔히 생각해서 학문하고 우리 그 일상의 삶은 아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학문의 효용 면에서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학문이 여기서 멀어지려고 일부러. 예. 왜냐하면 학문은 일상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주는 어떤 삶 이 자체에서 이게 생겨날 때 이걸 통해서 점점 일상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용어 개념 재정립한다고 하신 게 이런 차원. 네. 근데 이 우리가 쓰는 이 교육이라는 이 용어에 여기에 담긴 의미, 이게 일상의 경우는 너무 혼탁스럽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도 교육한다 이런 게 예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너무 혼탁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는 학문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런 깊이를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학자마다 적어도 교육학자라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수준의 나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나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해.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자기 이런 추구를 통해서 서로 경합을 통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의미가 더 전문적으로 깊어지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일상에서 쓰는 교육이라는 용어랑 더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여기서 흔히 이제 이걸 상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식하고 학문은 거리를 점점 더 멀리 이렇게 격차를 둬야지 학문으로서.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체험을 이분이 이제 뭐 서울대 출신이고 그렇긴 했지만, 서울대에서는 그런 걸 서울대에서의 경험하고 스탠포드에 가서 경험이 그게 확연하게 이게 달라져가지고, 스탠포드에서 추구했던 그 경험이 이게 학문적인 체험이 해당되는구나.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갈망했던 분인데 어떻게 우연찮게 다시 서울대 교수로 오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서울대에 와서 자기가 스탠포드에서 느꼈던 그런 학문 체험을 서울대 학생들한테 해주려고 했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여기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갇힌 그런
배움 뭐 거의 모방이죠. 애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강의를 하시면 애들이 그냥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근데 스탠퍼드 애들은 받아 적는 애들은 별로 없고 다들 이렇게 꼬나보면서 저 교수가 뭐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려고 하지 이놈들은. 얘네들은 말을 하려고 하고 교수가 놓친 게 뭔가를 저기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고, 그럴수록 교수는 훌륭하다 그러고 넌 훌륭한 학생이다, 너한테 A 플러스 주겠다. 근데 스탠포드에서는 A를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를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분은 어떻게 하든 A를 받아서 장학금을 따려고, 그래야지 스탠포드 유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체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서울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은 여기에 젖어가지고 초중고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베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근데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수업을 이런 쪽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육에 해당되는 이런 쪽으로 교육적인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만의 수업을 이름을 부여한 게, 질문을 너네 공개해라. 공개하고 그걸 나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답변을 하고 부탁을 해라. 공탁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전처럼 자기 말을 베끼려고 하고 그건 아니고, 자기 책을 학생들이 읽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글을 써서 페이퍼를 올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미리 다 읽도록 하고 전부 다 같이 이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협동으로 답변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약간 고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학년도 가능할까요? 제가 해본 결과는 저학년도 가능한데, 단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힘들죠.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다 가능해. 가령 지금도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도 김 선생님하고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선생님께서 질문을 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적절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선생님이 또 재차 또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게 힘들면 선생님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읽어보시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일방적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메타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정말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인데 좀 어렵긴 어려웠었죠. 우리가 정작, 근데 저도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던 게 이제 저는 교사고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당연히 그럼 국어,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체육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그냥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이란 건 정말 그냥 교육 그 자체가 되어야 하고 이거를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또 교육이 뭔가 사전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건 뭐 이런 인격 도야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인격 도야를 시키는 교육을 하면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걸까? 본질 교육을 가르치는 걸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수단으로서 곁다리의 느낌인 걸까? 수단의 느낌인 걸까? 더 이상 큰 가치는 없는 걸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읽기로는 이제 교육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교수법을 떠올려 보면서 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사 A에게는 A의 교수법, B에게는 B의 교수법, C에게는 C의 교수법이 생겨서 교육의 의미도 A, B, C가 각각 별개로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아줄 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수업? 그렇죠. 저기 쌤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도는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게 대단히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이게 1차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선생님의 그 교육에 대한 자기 수준을 네. 일단 드러내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해봤더라고요. 예. 그냥 교과서 가르치기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걸 교육관이라 그러면 교육관에 있어서 A가 이런 수준이고 B가 이 수준이고 수준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준 차이를. 예. 도둑놈도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걔들이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그것도 너가 생각하는 교육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얘는 인격도야가 아니라 뭔가 도둑질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도와주는 뭔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교육관의 수준은 이걸 가정한다 그러면 이 수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수준 차이에서 뭘 생각하냐면 이 교육관이 이제 장상호가 가정하는 세계를 구분하는 방식인데 이런 생각을 들어올 때 이게 수두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대로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이 세계를 이 세계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세속계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어떤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추구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추구하면 이게 이제 교육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어떤 그런 도를 추구한다. 예. 그래서 태권도도 될 수 있는 거고, 꼭 돈을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수도계적 성격이 이렇게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수도계로 네. 장상호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학문계, 그 다음에 예술계, 예술 장르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 다음에 도덕계. 근데 예술 안에서도 수도계를 추구하는 사람과 세속계를 추구하는 따로 있겠죠? 그걸 인정을 아니요. 하는 전혀 그냥 예술은 무조건 수도계인 거예요. 아니요. 예술을 세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이걸 하면서도 이렇게 이건 30% 정도, 이건 70% 정도,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양다리 다 걸쳐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교사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도 월급 받으면서, 맞아요. 그죠? 교사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는 어느 정도 누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깊이 추구할 만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걸 장상호 선생님은 이게 수도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예.
근데 이 수도계 중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도 수도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교육을 만약 도둑질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나는 뭐 교육한다? 그러면 그건 세속계로서의 그렇게 이용하는 거고, 수도계로 본다는 건 이 자체를 그야말로 이런 면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삶의 그냥 어떤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돈이나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활동 속에는 이것과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저는 방금 든 생각이, 학교라는 곳이 더 이상 수도계의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세속계에 더 많이 속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관을 정립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교육관 신념에 따라서 가르치지 못하고, 더 이상 네.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거의 뭐 민원, 뭐 학부모 뭐 네. 그런 거에 시달리고 거기가 길들여져면서 점점 세속계에 속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정말 잘 보셨어요. 학교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고, 오히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게 더 많이 지금 더 많이 정부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 담임은 너무 이런 면에서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교장 선생님도 옷도 좀 잘 입고 다녀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관리자 느낌으로 그렇게.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학자들한테만 쓰이는 그런 걸까? 아니, 여기도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태권도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도계? 네. 근데 장상호의 아주 특이한 발상 하나는, 장상호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계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수준 차이를 수도계에서는 이걸 품이라 그래요. 씨 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높은 경우가 이제 선진이라는 용어고, 품위가 낮은 경우는 후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진이 선진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가르침 배움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상부로, 이걸 하와라고 새롭게 이걸 규정한 거예요. 수도계에서 이런 특이한 이런 운동을, 품위 간의 이런 운동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세속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 배움, 심지어 뭐 교육학에서 용어라고 하지만 심리학의 용어로 교수, 학습, 이건 너무 이쪽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장상호 경우에는 상구하와를 여기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상구하와는 이 교육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거칠게.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가 있는데, 교육계는 이거랑 관계에서 일어나는 품위 간의 이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수도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교육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대 4대의 교육학을 이분은 엉터리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혼재돼 가지고 너무 그냥 뒤섞여 가지고 우리가 교육으로서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학문으로서 그런 실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좀 더 엄밀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장상호가 체험한 교육하고 장상호가 생각하는 교육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다른 것 같다. 장상호가 생각하는 교육을 체험한 교육을 과연 나는 체험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상호의 교육 체험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스탠포드에서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예. 우리나라적으로 미국식 교육이 많이 도입됐다고 해도 그렇게 낯설고. 네. 그러니까 그 체험은 쉽게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한국에서 펼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펼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예.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 그 교육관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고 있고 교육학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쌤하고 저는 교육학을 수도계로 삼아서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까지 과연 내가 교육다운 교육을 체험해 본 경우인가? 만약에 이 체험하지 않았으면 교육학으로서 교육관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걸 구성을 하셔야 돼요. 대단히 어렵겠죠. 그죠? 체험은 거의 이런 체험을 한 상황에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런 교육학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도 가능해요. 학문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교육관의 구축은 가능해요. 교육은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가능해요. 예. 근데 동시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를 소재로 교육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전에 이 지식을 교육학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사전적 지식도 이게 그 진리라기보다는 이 사전을 쓴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그죠? 항상 누구의 지식이냐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장상호의 교육에 대한 생각? 도대체 어떤 생각이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에서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뭐가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이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면 세상을 수도계로서 바라본다는 건 이건 또 어떤 뜻인가? 그래서 되게 깊게 그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적인 규정을 하고 있느냐는 책 전반에 깔려 있어요. 도대체 수도계가 뭘까? 이런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냥 되게 막 진리를 추구하고 수도 정말 말 그대로 수도하는 돛닦는 그런 게 아닐까 싶 그냥 근데 겉으로 이 말은 그냥 간판일 뿐이에요. 간판이지 그 실제 그 간판하고는 다르게 그 가게를 들어가 보면 내용물은 생각하고 다르게 엉뚱할 수 있잖아요. 내용물을 봐야 돼요. 그 내용물에 서로 연결된 어떤 연합체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질문 공탁 수업을 보면서 일단은 되게 재미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선생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약간 선배님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이렇게 끌고 나가실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이들이 그 순순히 따라가는데 대부분의 이제 젊은 교사 뭐 여교 조금 이제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 여자 교사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수업 이끌기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뭐 학급 긍정훈육법, 뭐 PDC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런 거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결국 이런 거에서 벽에 부딪혀서 그런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지 않나 싶더라고. 이렇게 좀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의 또 다른 방편으로 그런 어떻게든 좀 아이들의 한심을 좀 사고 아이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유행이 되지 않나 싶었어요.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아이들 잘 따라오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그건 저도 왜냐면 좀 색다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이렇게 방과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원하는 이제 친구들만요? 원하는 친구들만. 9월 26일인데 한 3학년 4반에 6학년 7반, 5학년 1반 너무 재밌는 질문 많네요. 이런 1학년 2반에도 있어요. 1학년 애도 있었고. 근데 이런 주제를 주셔야 아니면 정말 자유질문이에요. 생각나는 거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질문이에요. 딱 뭐 읽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미리 받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수업 2, 3일 전에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1학년의 질문을 보면 왜 인간은 100살까지 사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미세먼지의 좋은 점은 무엇이 생각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쵸, 이 1학년이 이런 생각한다는 거 재밌었죠. 다 미세먼지는 나쁘다. 그쵸, 당연히 이렇게 그냥. 떠들어도 되는데 얘는 창의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6학년 애들은 뭐 이렇게 질문도 좀 길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하나만 내지 않고 또 2개도 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1시간 내내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동일이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애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3학년 도현이는 얘가 이 당시 5학년일 거예요. 5학년. 동일이 형 질문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얘가 수준 낮은 이 녀석이 나름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 난상토론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교사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저도 개입해요. 저도 애들이 이제 지들이 답답하면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이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애들 이제 수준차를 조금씩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도연이다. 3학년 도연이고 여기 동일이다. 그다음에 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작전을 구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기 어려운데 이 수준 높은 애 질문을 수준 낮은 애가 답변을 한다는 게 이게 적절해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얘가 아마 엉뚱한 소리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발표력을 이렇게 업시킨다는 면에서는
나름 자기도 뭐 그렇죠. 생각도 해볼 뿌듯해 볼 수도 있어요. 거죠. 그럼 저는 얘들을 갖다가 동시에 노려야 돼요. 제 답변은. 동일한테도 약간 뭔가 생각의 힌트가 될 수 있고, 도연한테도 생각의 힌트가 될 수 있고, 얘네들도 뭐 어쨌든 이 순간에 제 얘기를 통해서 약간의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나름 작전을 구사해야 되거든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작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생님은 그러면 교과 수업은 어떻게 하세요? 뭐 국어 수업 이런 거 교과 수업 하시? 아니면 교과에서도 이런 거 적용을 하시? 질문 공탁 보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할 때도 있고, 아예 잠깐만요. 제가 그 다음 주는 이 주가 질문을 많이 냈네. 그 다음 주는 이제 몇 명 안 냈어요. 도현이가 내고, 이 정도 되게 냈어요. 교육적인 질문들이에요. 다 약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이 이쪽으로 치우친 질문보다 네. 이쪽이 많아요. 네. 예. 그럼 제가 이제 애들 질문이 이제 그 영화거든요. 저 뭐지? 저기 막 그 블랙홀 나온 영화 있잖아요. 인터스텔라요? 그때 인터스텔라 개봉했을 때 같은데 애들이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스크랩 해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 질문이 이 노벨상과 관련되는 엄청 그런 질문일 수 깊이 있다. 있는 질문이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애들 질문의 수준이 점점 업되고 있어요. 네. 하긴 질문도 정말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다양한 질문, 단순한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건 뭐 그냥 여행도 같네 애들하고. 너무 애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다 허가 나오세요, 선생님? 허락 안 받고 갔어요. 교장 허락 안 받고 개인적으로 가셨구나. 부모랑 왜냐하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애들하고 되게 가까워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일반 학교 수업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뭐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몇 명 질문 안 했어. 들쑥날쑥해요. 매주 진행한다는 게 재밌는 많네요. 왜 가나다라 마마상인지. 이거 왠 줄 아세요? 왜 기억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기억.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이 네. 우리나라 국어학자시고 아주 세계적인 국어학자인데 어떻게 질문 전달을 하셨어요? 아니 그분도 제가 몇 년 뒤에 한글에 관한 연구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쌤 좀 충격일 텐데 한글 이전에 파스파 문자라고 있어요. 그가 티베트 막 그쪽 아니에요? 네. 근데 티벳으로부터 이렇게 쭉 원래 산스크리트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계속 중국이 이제 한문으로 주변 오랑캐들 주변국을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주변의 그런 나라들은 뭐 거란, 뭐 그다음에 몽골, 뭐 여진족 이런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이게 너무 우리가 했지만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린 표현 문자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표현 문자 전통이 이미 한글 이전에 있어요. 쌤 충격일 수 있는데 진짜 충격일 수 있는데 제일 한글 이전에 이게 표현 문자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연되고 이렇게 발달한 게 파스파 문자인데 이게 원나라 문자예요. 몽골이 세운 원나라 문자. 우리 고려가 얘한테 당해가지고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미 고려 때 지식인들은 파스파 문자를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려가 망하자마자 조선 세종이면 파스파 문자를 잘 알고 있는 스님들이 네.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여기 정확하게 자음 28개, 28개가 아니라 저기 몇 개죠? 뭐였지? 14개, 10개 뭐 하여튼 네, 그냥 11개 아니면 똑같아요. 파스파 문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무에서 유가 아니라 기원이 있던 거네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기역, 미연, 디귿, 리을이에요. 물론 모양은 파스파 문자는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똑같아요. 이걸 누가 밝혔냐면 정광 교수가 연구해서 밝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학계에서는 그쵸. 아무래도 인정 안 권위가 있는데 세종대왕 그동안 믿어온 게 있었는데 그 책 보고 쇼크 먹어가지고 파스파 문자라는 게 있었구나. 예. 한글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얘 질문이 그러게 얘도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자기 말고 또 이날은 또 질문을 3개나 냈어. 근데 선생님 그거 얘들아 이제 질문해봐 하면 애들이 이런 생각 금방 낼 수 없잖아요. 어떤 걸 뭐 읽혀서도 아니고 이 책 봤지? 이 책에 대한 질문 써봐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금방금방 질문이 나오나요? 어떻게? 아니 준비하죠. 일주일 동안에 애들이 칼을 갈죠. 오. 이 수업은 질문한 수업이니까 그때 멋있는 질문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질문을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도 이렇게 만들고 나름 저도 답변할 준비를 해요. 가령 이런 질문 하나로 제가 저기 이렇게 한창 하던 시절에는 1시간, 2시간 제가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저는 이쪽으로 자꾸 그런 좀 작용을 분위기를 몰아가요. 예. 우리 돈 벌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예. 이렇게 할 때 역시 이것도 일종의 글짓기고요. 예. 애들이 솔직하게 글을 쓰려고 하고 이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면에서는 이제 장문 수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질문 공탁 하는 애들하고 장문반 하는 애들하고 많이 조인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애들한테 다가간다는 건 쌤 말씀대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예. 소수의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애들하고 같이 하면 대단히 좋죠. 근데 반 아이들하고도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애들이 이런 수업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니. 내 애들 전체 이제 그게 좀 달아오를 때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주면 되게 좋은 수업으로 학부모 공개 수업도 좋고 그 다음에 교사 연구 수업으로 이런 걸 내면 조금 교사들끼리도 논쟁이 올 수 있어요. 논쟁이 온다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반갑죠. 이렇게 논쟁이 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논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되게 참신한 수업이다. 근데 내가 실천하기는 좀 그렇다. 예. 그 정도에서 그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질문공탁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밀이라고 할까, 그 하나는 수업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생님께
저기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교육적인 수업이 어떤 건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속한 이 학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걸 소재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질문공탁도 하고요. 학회에서 질문공탁도 진행하고 또 개인적으로 논문 지도도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방법이 교사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사들한테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저기 양해를 구하는 건 저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질문공탁을 계속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작문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걸 경험한다는 게 이 속에 교육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쓴다는 면에서 교육학 개론? 아니면 일반 교육학? 이 정도 되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또 동시에 하나가 또 제가 속한 데가 속뜻사전. 이 사전을 남들한테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이것도 역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예. 뭔가 이게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면에서 동시에 이걸 갖다가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책을 하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도 편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글도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것도 장문으로서는 대단한 도전이에요. 예.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장문 교육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학 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소재로 해서 이런 책도 쓸 수가 있고 그게 다 같이 녹아있는 책도 구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쭉 전반적으로 얘기 드린 건 이 책의 목차예요. 이 책의 세부 목차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전에 학문과 교육 시리즈가 5권이 있어요. 지금 이 한 권만 가져왔는데 5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본이론이라는 학문 체계를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구성을 해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은 거죠. 또 내용도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걸 20년 동안 걸쳐서 쓰셨거든요. 내가 말하는 교육은 이거다. 20년 동안 21년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걸 다 마쳤을 때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대단하신 분. 예. 살아 계시죠 지금. 예. 그러고 나서 이 5건을 좀 더 압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80세 때 이걸 이 한 군으로 압축을 했어요. 압축한 이 세부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목차만 몇 장이네요. 목차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목차만 와 예. 제목만 알아도 진짜. 예. 그리고 이걸 이 5건을 쓰실 때 저기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10개를 두셨어요. 이게 다 여기 책에 그거. 예. 교육의 구조, 교육의 가치, 인간, 소재, 교육 활동, 메타 교육, 교육 환경, 교육 공간, 생각하셨지? 교육 평가, 교육적 인식론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원래 심리학을 스탠포드에서 해가지고 심리학자로 교육 심리학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교육학 내에 교육 심리학,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근데 이분이 뜯어본 결과 교육이라는 건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 자기가 체험으로 이렇게 익혔던 이 교육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헛된 소리들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심리학이고 사회학이고 철학이 그냥 엉터리 교육학과에 들어와서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3시에 동화면 행위여가지고 좀 죄송해요. 저 계속 듣고 싶긴 한데. 그래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괜찮아요. 호텔을 못 쓰고. 마무리만 하고. 그래서 방학 때 줌으로 제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줌으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근데 영상을 켜지 말고요. 그냥 음성으로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네, 저는 좀 괜찮아요. 제가 책 빌려주시면 읽고. 그다음에 이 책은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너무 부담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걸 몰라도 교사 생활은 얼마든지 재미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교육학자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이게 초기 논문이에요. 이 책을 쓰기 전에 내가 말하는 교육학은 대체적인 얼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기에 좀 편해요. 94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한 건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해설을 한번 심심해서 달아본 적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44번 쓰신 거 이게 있으면 해설은 제가 쓴 거예요. 예. 근데 제 해설을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개똥 같은 소리라 그랬는데 예. 어디까지나 제 관심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본이니까 원본이 이제 이거거든요. 93번 넘버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참고 삼아 이게 현품이란 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자 이게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마다 상품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방학 때도 그냥 줌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책은 뭐 쌤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이건 사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서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이란 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맞아요.
맞아요. 그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놔두세요. 그냥 다 놔두세요. 제가 나중에 오케이. 정리하면 돼가지고. 어.